2024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은 YTN 더 라이브 2시 좀 지나서 생방 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작업도 하고 책도 읽고 이것저것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 시간이 제일 뭐 밥도 먹고 편안한 시간입니다.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우리 그 꿰뚫는 한국사 이 출판사에서 1등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스24 베스트 2위인데 1등은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한 김에 1등은 해봐야죠. 꿰뚫는 한국사. 근데 지금 예스24밖에 나가지 않나 봐요. 다른 데는 이건 이제 펀딩이 돼서 그런가 봐요. 어제 제가 출연하는 그 TBS의 그 생방 라디오 진행자 분하고 이제 작가하고 이제 뭐 PD님한테 책 한 권씩 사인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우리 작가님하고 뭐 PD님한테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진행자분한테는 이거 드려도 되나? 왜냐, 지금 10시 37분인데 11시에, 그러니까 원래 제가 목요일날 11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11시에 같은 시간대에 건국전쟁 그거를 만든 김덕영이 맞을 겁니다. 영화 감독, 건국전쟁, 이승만, 김덕영. 이제 이름이 틀리면 제가 말씀해 주세요. 맞을 겁니다. 건국전쟁. 그 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 그 양반은, 그 진행자는 뭐 알아주는 보수적 시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것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출연하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어쨌든 뭐 정치적 시각은 보수적이라는 거야. 뭐 그건 뭐 문제될 게 아니죠. 그건 본인의 그 정치적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꺼렸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책에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안 보신 분이 많겠죠. 여기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승만을 프로파일링 된 그 부분이 99페이지에 나옵니다. 99페이지에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뭐라고 여기 이 사람을, 이승만을 평가했냐면은, 이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 프로파일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아 파시즘으로 왕이 된 나르시시스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 파시즘으로 왕이 된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평가를 해놨죠. 제 평가, 제 프로파일링입니다. 아마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은 정반대의 시각일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영화 제목이 건국전쟁이고 The Birth of Korea, 각본 감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제 얘기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아마 그 TBS 11시에 그걸 할 겁니다. 이게 좀 꺼렸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그래도 제가 흔쾌히 제 사인본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빨갱이 새끼들 찢지 않을까 막 놀렸더니 자긴 그렇지 이게 뭐가 아마 그 양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니까, 뭐 해서 그냥
재미로 봐주십사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그 매체에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국전쟁을 보고 관람 평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나 봐요. 보지 않은 인간 입 다물라.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든 책이든 민감한 것이 있으면 일단 보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지만은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그럼 일단은 그럼 똥 딱 봐도 냄새가 나고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누가 싸고 간 게 명확한데 예? 그거를 이제 찍어서 지 입으로 쳐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고 평가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어떤 맥락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명확히 냄새도 나고 지금 어떤 인간이 싸고 갔고 그거 명확히 그 CCTV에 확인이 되고 뭐 그런데 그거를 찍어 먹을 이유는 없죠. 제가 왜 양승태의 대법원장의 재판 그리고 소위 법기술자들 아니면 법비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검사들 중에 특수부 있는 애들 뭐 이런 어제 보니까 뭐 법무부장은 박성재인가 뭔가 뭐 하는 애도 있지만 그런 애들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애들의 법기술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의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공간에 있습니다. 그 공간은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어떤 CSI 요원이 그 증거와 지문과 뭐 혈흔을 찾는다고 거기를 감식을 시작해요. 그럼 그 감식을 온 방안, 온 공간에 다 부치를 하고 지문을 따고 DNA를 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맥락상 맞는 범인의 동선과 연결된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맥락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간의 어떤 면에서 증거를 취득한다고 이 벽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분자 수준의 원자 수준까지를 다 확인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사실과 어떤 사실의 근거는 어떤 것을 파악할 때에는 물론 그것의 기본적인 어떤 면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맥락을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거죠.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범죄 현장이라고 하는데 한 곳에 어떤 특정한 곳에 현미경 아니면 뭐 그냥 주사 현미경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까지도 쭉 하면서 그것을 그 현장에 온 곳에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감식을 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양승태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법꾸라지들 이런 또 혹은 서울경찰청의 이런 법감식을 통해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 예를 들면 어떤 경찰청의 그 감식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조직이라든가 이런 의심되는 이런 자들은 하는 방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연 진술. 그러니까 양승태가 한 게 뭡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해갖고 모든 관련된 증인들이나 증거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기피하고 해갖고 그래서 3년, 4년 지나서 거의 한 몇 년 지나서 1심이 나왔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현장을 미분으로 조각조각 내면은 증거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게 사라질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선이 이렇게 쭉 가 있죠. 이게 직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쭉 보면은 이게 직선입니까?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 우리가 직선이라고 보는 거는 이 맥락하에서 이게 직선이라는 것이 팩트인 거지 이것을 차원을 돌려갖고 이것을 현미경으로 봐갖고 그 선의 표면을 보면은 울퉁불퉁하죠. 당연히 무슨 직선입니까 그게. 이런 방식으로 법브라이드 법기술자들은 차원을 돌리고 포커스를 바꿔서 자신의 유리한 그러니까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죠. 자, 전한길이 하는 얘기 글쎄 김덕영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부분적으로 맞죠. 왜 그러냐? 이승만의 숨겨진 모습, 이승만의 우리가 몰랐던 모습 봐라. 그가 얼마나 우리 그 독립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 고생을 했고 얼마나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외교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냈느냐. 그런데 그 자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 외교문서청. 당연히 미국 외교문서가라든가 외교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영화화되고 영상화되고 이런 것들이죠. 주로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거리에서 퍼레이드하고 환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덕영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묻죠. 좋아. 그건 그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승만이 한 4.3이라든가 여순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다리 폭파라든가 아니면 그 한국전쟁 때 도발이 친 거라든가 사서의 개헌이라든가 4.19 때 김주열 열사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기록이나 역사나 아니면 적어도 여순 때의 피해자들 아니면은 4.3 때 피해자들을 얼마나 이만큼 인터뷰하고 알기에 노력을 했나.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이승만에 대해서 안 알려진 부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영상화되고 외교를 강조한 측면에서의 그 부분이다.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상화된 자료가 있지만은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몇 마디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크게 하면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어떤 균형이냐면 그가 이승만이 한 나쁜 짓들 쥐나라 백성을 버리고 도발이 치고 반란으로 꾸며서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그가 꿈꿨던 이 구한말부터의 식민시 때 그가 했던 악행들 나쁜 짓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아니면은 몰랐지만은 굳이 그걸 예측을 몰랐어도 굳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갖고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외교 활동에서 무지해갖고 이승만의 어두운 면만 계속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김덕영이라는 사람이 찾아내갖고 영화화하니까 야, 그거 봐,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닌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승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김덕영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여기 전환길이라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라는 거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딱 그 수준입니다. 일타 강사.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일타 강사하면서 돈이나 벌어먹고 사세요. 그걸 가지고 굳이 이걸 가지고 보지 못한 사람, 뭐 말아 입 다물라. 조선시대에 왕조실록을 한 사관들이요, 이 세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초소로 쓴 이 그 사관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 닦아냅니다. 없애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팩트를 알게 되려고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모든 세초, 그러니까 그 초소에 의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초를 다 보관해주면 좋죠. 그가 한 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초를 다 책으로 엮으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일어나서 똥 싸고 밥 먹고 윤대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근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사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특이한 어떤 것들을 사관들의 논의를 통해서 실록에 옮기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 왕의 영광스러운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록에 실지 않고 실록에 다른 왕의 말이라든가 행동들을 실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맥락상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왕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그 사회라든가 그 어떤 장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죠. 이승만의 건국전쟁에 나오는 그 비비드항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이승만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있습니까?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거를 지금 있는 그 건국전쟁에 나오는 얘기를 몰라갖고 평가를 못하고 안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저 부분은 이승만이 저지른 엄청나게 큰 악행과 이 나쁜 짓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돌아볼 강조하게 되면 원래 이승만의 평가에서 이 주목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자칭 한국사를 가리켜서 일타 강사로 떼돈 벌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해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모르면서 소리라면은 그냥 무지하니까. 근데 알면서 했다는 건 영악하고 이 사람의 이런 행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길의 저 말은 사실 일거에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똥이 된장인지 맛봐야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맛볼 필요도 없는 거를 찍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너나 찍어 먹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와 기본적인 루틴한 어떤 약간 에피소드, 약간의 이 팩트도 아닌 일종의 뭐라고 하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왜 스토리에 히스토리라고 붙였는지에 대한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범죄라든가 범죄 현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스케치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죠. 스케치가 먼 곳에서 먼저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 곳에서 찍고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중심적인지에 대한 거 지속적으로 맥락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양승태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이라든가 이런 자들의 이런 법기술, 법꾸라지들이 하는 방식으로 모든 현장을 미분하면은 이 세상에서 유죄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현장의 미분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판사라는 것들이, 그것도 그 최고의 법관인 판사라는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 뭣도 아닌 인간, 진짜 하찮은 인간, 스스로 대법 원장이라는 걸 스스로 적인 거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또 알고 있죠. 맥락상 어디를 중심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부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시켜버리고 조각내고 그러면은 그걸 해봤자 의미 없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을 안 하는 겁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주가 조작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이 어떤 부분엔 뭐가 없고 그런다. 검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당연히 봐줄 놈은 봐주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거고 조질 놈은 어떻게 조지는지 너무 잘하는 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못하게 하려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그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 책 광고부터 건국전쟁부터 전환길 얘기부터 양승태 얘기까지 쭉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저 출판사에서 광고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어쨌든 자 오늘 보니까 그 전공의들 파업 의사 파업이라고 막 그러대요. 의사 파업에 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이전에 좀 힘없는 정부들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간 확 엎어버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특권화하는 그건 똑같습니다. 판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특권화하고 검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특권화해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냥 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라든가 사회를 협박하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트 사회, 초엘리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가장 증거인 거죠.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긴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직군이라든가 특정한 직종의 직업에 이렇게 너무 과도한 어떤 권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알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거고 과거 다른 정부들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것이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 사표 받아요. 나가라 그러세요. 제가 만약에 이 책임지는 있으면은 다 사표를 받고, 대신 지금 간호사 분들의 중에서 처방, 수술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걸 아마 다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전공의들이 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영역에서 임시 조치로 긴급 명령 같은 걸로 풀어주고, PA 간호사들한테, 아니면은 처방 간호사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의대생 동맹 휴학한다는 거 수업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 퇴학시켜 버리면은 그 자리 메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대생들 다 퇴학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편입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구름같이 몰려들 겁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죠? 전공의들이 문제인가요? 개업이들이 문제인가요? 개업이들 면허 반납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면허 반납 받으세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환자가 죽고 응급실에서,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긴급 명령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의사들을 미리 섭외해 갖고 최소한 몇백 명 정도라도 임시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중국의 조선족 관련된 그쪽에 자치주에서 모시고 와도 되고, 아니면은 제3세계 쪽에서 모시고 와도 되고, 하기 싫으면 사표 받고 나가라고 하세요. 지들이 하기 싫다는데 너무나도 특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차제에 정원 2,000명? 아니죠. 한 5,000명으로 하세요. 그리고 대신 의사의 상당한 부분을 간호사나 의료기사들한테 옮길 수 있게끔, 즉 의사한테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의료의 어떤 영역을 간호사나 의료기사한테 상당 부분을, 기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차제 의사업 아니면 의협 개혁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사업 자체를 의사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데이터화해서, 진료와 처방을 데이터화해서 거기에 맞게끔 비대면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맞게끔 AI든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 의사의 권한을 줄이는, 특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고, 의사들의 협박에 대해서 지금 굴복하면은 이제 영원히 그냥 지금 2번째잖아요. 이제 3번째 못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개헌을 하는 정도까지 해야지 될 겁니다. 이제 요번엔 불가능합니다. 지금 못하면 2,000명이나 지금 5,000명까지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2주제만 했나요? 조금 더 해야죠. 잠깐 멈췄다가 하겠습니다.